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갯마루 이민재입니다. 야, 오늘은 또 얘기를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리뷰, 고갯마루 리뷰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차는 BMW 3 시리즈, 그러니까 바디 코드로는 알파벳으로 E36이에요. E36 BMW 3 시리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하고 인연이 깊은 차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1996년도에 이 차를 샀었거든요. 제가 1991년도에 96년도에 91년식 318iA를 제가 소유했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가 처음으로 소유했던 수입차였어요. 제가 이거 소유하게 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 당시에 이거 타기 전에는 국산차, 그러니까 사실 국산차를 거의 다 탔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직전에 기아 포텐셜을 탔었거든요. 근데 제 차를 딱 타고 가다가 우연히 이제 이 차를 딱 한번, 남의 차를 한번 잠깐 탔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정말, 아니 차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앞뒤 안 보고 제가 차를 그때 바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36이 굉장히 이 향수의 어린 차예요. 게다가 또 제가 샀던 차도 이런 세단이었거든요. 이것도 236 중에서도 세단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제 BMW 236 3 시리즈는 세월이 지나도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수입차, 특히 BMW가 많이 팔리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판매되지 않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아서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지금 다른 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특징이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값이 오르고 있어요. 과연 그 매력은 무엇일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그 당시로서는 이 차가 판매될 때쯤 90년대 초반, 그때는 이미 국내 차들이 다 전륜구동화 돼가지고 모든 차들이 전륜구동으로 생산되고 있었어요. 제네시스 쿠페,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국산차에 후륜구동차가 거의 없었죠. 그래봐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후륜구동차라는 것이 그저 기아 포텐샤 정도?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우습잖아요. 80년대에 나왔던 마츠다 차를 그대로 갖다가 만든 것밖에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불과 한 10몇 년, 제네시스 쿠페가 국내에 판매되기 이전, 2008년 이전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후륜구동차라는 게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BMW 3 시리즈는 그 가치가 있었죠. 한번 볼까요? 이 전작으로는 BMW에서 E30이 있었죠. 물론 E30 M3를 저도 소유하긴 했는데, 제가 E30 M3를 소유한 게 이 차 다음이에요. E36을 소유한 후에 소유를 했었어요. 시간이 된다면은 E30에서 36으로 바뀐 게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만한데, 자, 드디어 이 E36 318이 정말 다른 차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같은 이 엔진은 사실은 E30 시리즈부터 써오던 엔진인데, 이건 지금 1800cc 엔진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엔진을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차체 중앙 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거의 완벽한 프론트 미드십이에요. 아니, 굳이 세단을 이렇게까지 만들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자, 엔진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프론트 미드십 설계인데, 문제는 마츠다의 MX-5 같이 NC나 ND 같이 휠베이스가 짧은 2인승 차가 아니에요. 휠베이스 세단이기 때문에, 이게 뒷자리가 있는 세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법 휠베이스가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X-5나 혼다 S2000 이런 차들과처럼 너무 예민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FR보다는 코너링 성능이 더 좋으면서, 그렇다고 MX-5나 S2000처럼 코너링이 또 너무 버겁지 않은, 너무 예민하지 않은 정도의 차가 돼서 보통 사람이 타기에도 적절한 정도의 차가 됐다는 거죠. 그래도 그 증거로는 지금도 독일 내에서는 너버그링 네그레이스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에 개인들이 이 차를 사서 지금도 튜닝을 해서 개인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도너카로 쓰이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 차가 얼마나 레이스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거 전동 팬이 들어가 있고,
엔진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 이거 많이 수입차지 앞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네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 듯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조롱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예요 지금. 네, 그거는 여기를 험동하게 비어있게 헝하게 만든 게 아니고 엔진을 깊숙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배터리 여기 이 점프 단자가 있죠. 배터리가 뒤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차가 바디 강성이 썩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스트럿바 튜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점화 코일이에요. 이게 이 차의 점화 코일이고, 점화 배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지금 4개가 지금 점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36 중에서 후기형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에어플로 미터가 MAF 열선 타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는 1800cc, 그러니까 전기형은 1800cc였고요. 후기형이 되면서 1900cc로 배기량이 100cc 올라가고, 최고 출력은 변하지 않는데 저속 토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갔어요. 보시다시피 이 차는 DUCC인데 엔진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죠. BMW 당시 엔진을 굉장히 옆으로 기울이는 설계를 썼거든요. 그리고 VVT, 네, 우리 가변 밸브 타임 조절 기구가 아예 없어요. 그냥 딱 단순하게 타이밍 체인으로 구성되는데 밸브 타이밍은 고정이에요. 이거는 물론 뭐 토크밴드가 넓어지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엔진에 트러블 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레이스용이 딱 맞아요. 레이스에 딱 적합해요, 모든 것이. 저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 차, 이 헤드라이트에다가 이렇게 유리 렌즈를 씌워놨거든요. 이게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작인 30은 동그란 눈이 탁 나와서 그게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크게 나쁘진 않네요. 왜냐하면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이게 훨씬 또 멋있잖아요. 휠 타이어는 지금 순정이 아니죠. 예. 지금 오랜만에 진짜 막 추억이 돋아요. 엑시 슈니처 튜닝이. 이거 90년대 중반에 엄청 유행했거든요. 엑시 슈니처는 BMW를 튜닝하는 튜닝 회사였는데, 사실은 80년대에 이미 엑시 슈니처 팀으로 레이스도 출전했었어요. 그래서 우승도 제공했던 팀으로 알고 있어요. 인기는 쿠페 쪽이 좀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세단이 좋아요. 왜냐하면 쿠페는 여기가 좀 앞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구조물이 없이 이만큼 뒤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쯤에 이 비트링 강성이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자, 세단은 생각해 보시면은 천장이 있고 이 중간에, 정확히 중간에 딱 이 기둥이 있는 셈이 되잖아요. 이 기둥이 구조물의 역할을 톡톡히 해서 바디 강성은 이쪽이 더 높게 느껴져요. 트렁크 지금 제가 주저없이 딱 열잖아요, 내 차처럼. 지금 트렁크도 짐이 굉장히 많은데 트렁크가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고, 보시면 지금 트렁크도 뒤쪽에 지금 스트럿바를 보강해 놓으셨어요. 이게 뒤쪽 바디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벌써 그러면은 이거를 소유했던 적이 25년 전인데인데, 전 지금도 이 트렁크만한 트렁크를 본 적이 없어요. 이 트렁크 도어 보세요. 자, 이거 도어 힌지하고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트렁크 자체에 짐 실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이 없이 완벽히 문을 열고, 트렁크 문조차도 보통은 이쪽에 이렇게 힌지가 돼 있으면은 이만큼 열리고 끝이신데, 이런 차 보신 적 있어요? 전 없어요. 이 이후로도 없어요. BMW도 지금 이렇게 안 만들던데 이렇게 잘 만들다가 왜 지금은 이런 거 안 하죠? 참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36 뒷모습이 굉장히 멋져요.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고 들어갔잖아요. 살짝 좀 전체적인 형상이 살짝 오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기가 굉장히 좀 독특한 특유의 멋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차의 값어치는 거의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곡선 라인,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여기가 쫙 직선으로 쫙 이어져 나오거든요. 전 이게 마음에 쏙 들어요. 정말 이게 역동적으로 보여요. 최근에 이런 차가 없어요. 최근 차들은 유감스럽게도
돼지예요, 거의 다. 아니면 동글이거나. 이거는 곡선인 듯 하면서 직선의 못이 살아있잖아요. 네, 그런 물건이 요즘 잘 없어요. 이 당시 역시 이 차가 국내에 자동으로 수입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3,960만 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돈 4천만 원이면은 작은 돈이 아니죠. 역시나 그도 그럴 것이 뒷브레이크를 보시면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고 있어요.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뒤에 디스크 브레이크 있는 게 뭐 어쩐 거냐 하실 수 있지만 3 시리즈, 이 회사에서 가장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당시는 가장 작은 차였죠. 4륜 디스크 브레이크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 제가 잊어버린 얘기가 있네요. 자, 앞 디스크를 볼까요? 앞 브레이크가 벤틸 타입의 디스크 브레이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좀 BMW가 그런 경향이 덜한데, 그 당시만 해도 같은 3 시리즈 내에서도 316, 국내에는 없었죠. 318, 318IS, 320i, 325, 328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 브레이크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엔진을 썼느냐, 어느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브레이크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318IS가 320i 오토보다 브레이크 용량이 더 컸어요. 그래서 325와 318IS가 앞쪽 브레이크 용량이 똑같은 거였어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BMW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318IS가 앞으로 아마추어 레이서들의 베이스카가 될 거라는 거를 이미 BMW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이스 규정이,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외의 유수 레이스들은, 특히나 아마추어 레이스들은 거의 2000cc를 경계로 클래스가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아마추어가 이거 뭐 100이랑 큰 거로 시합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는데, 직렬 6기통 엔진은 레이스에 적합하지 않아요. 아무리 배기량이 커도,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이 직렬 4기통 엔진이 훨씬 내구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가 레이스 베이스카로 사용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이스카라는 거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안으로 쏙 들어와 있는 이 프론트 미드십 배치를 하고 있는 318IS가 3시리즈 중에서 가장 레이스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가끔 보니까 6기통이 아니면 BMW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그 부분은, 물론 뭐 일상용으로 차를 쓰는데 직렬 6기통이 당연히 엔진음이 매끄럽고 그런 거 있는데 납득을 해요. 한데 운동 성능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실내를 한번 돌아볼까요? 이거는 이거 지금 이거 한 가지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318i는 이 핸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핸들을 바꾸신 거예요. 이거는 거의 지금 M에 들어갈 법한, 실제로 M이 써 있네요. 근데 이제 가끔 M 패키지가 들어간 차들도 있어요. 5단 수동 변속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 BMW 3 시리즈, 제가 이 3 시리즈 처음 샀을 때 감동받은 게 있거든요. 이거.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운전자 위주로 설계된 이 공조기와 오디오 시스템, 이런 차가 이 당시에 또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다소 너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와, 너무 운전자 중심적이야. 심지어 여기 미세하게 틀어지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런 차를 그 이후로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오랜만에 탔지만 너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차는 후기형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공조장치가 전 자동식이거든요. 근데 이 전자동식 공조기가 때가 되면 고장이 나요. 바람 세기가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자주 새 걸로 갈았거든요. 저도 한번 BMW 센터에 가서 새 거 갈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거 분해하셔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해 콘덴서 2개만 바꿔주시면 멀쩡해집니다. 이제는. 지금 뭐 오디오도 풀 궤도고, 풀 옵션이고, 시트도 나름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이 시트 수동이지만, 비록 수동 조작이지만 놀라운 거는 앞뒤 조절이 되죠. 위에 높낮이 조절돼요. 보시면 등받이 조절이 당연히 되겠죠. 더 놀라운 기능이 숨어 있어요. 자, 요즘 이런 시트 있나요? 보기 드물죠? 이거 오늘 뭐 거의 다시 내 차를 타는 것 같네.
실내 공간은 요즘 차에 비해서 그렇게 넓다고 할 수는 없죠. 뭐 그렇더라도 이게 뭐 크기를 보고 타는 차는 아니고, 그리고 이 4기통 엔진을 다는 318IS가 진정한 50대 50. BMW가 항상 지금은 잘 안 써먹더라고요. 원래 한 30년 전에는 BMW 하면 무조건 광고 문구가 50대 50이었어요. 근데 그 50대 50도 사실 엄밀히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한 것만, 물론 그것만도 못한 차가 많긴 하지만, 근데 또 조금 이제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도 있어요. 마치 BMW는 50대 50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무게분배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또 알고 보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D가 약간 더 무거운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메이커, 사실 메이커는 차 팔아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말을 활딱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닛산은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53대 47이 더 이상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F1은 45대 55인데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 채널에 구동 포맷별 강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어느 게 좋다고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뭐 한번 시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타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오랜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차일 때는 예전이지만은 그 이후로도 계속 조금씩 탔어요, 주변 사람들 차를. 근데 탈 때마다 참 감회가 새롭네요. 일단은 요즘 차에 비하면은 우리 뭐 그냥 콩글리시로 핸들이라 부르잖아요. 스티어링 휠이 아주 큼지막해요. 근데 이거 지금 M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좀 작아진 건데도 그래도 커, 이런 차들에 비하면요. 이거는 236 중에서 제일 후기에 나온 328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기량이 100cc 늘었어요. 1900cc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속 토크가 아주 좋아요. 이 서스는 순정이 아니네요. 지금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 스프링하고 댐퍼가 완전 순정은 아니에요. 댐퍼가 순정보다 훨씬 단단해요. 빌스타인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게 배기량이 100cc 더 늘어나가지고 저속 토크가 굉장히 세요. 이거 지금 VVT 없어도 되는데? 놀라운데요? 저는 1800cc짜리를 탔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고작 100cc 차인데 이렇게 저속이 풍부해지다니. 3시리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실내가 고급스럽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보면은 여기 도어 트림 재질 눌러보시면은 부드럽죠. 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썼어요. 고급이라는 게 뭐 반짝반짝해서 고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을 위한 고급 재료를 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차에 비해서는 너무 시커멓다. 이게 그나마 이 차가 지금 236 3시리즈 중에서 최후기형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뭐 우드 그레인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원래 아니거든요. 근데 안 어울리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플라스틱으로 하지. 엔진음이 이렇게 시끄러웠었나? 저도 당황스러워요. 아니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시끄러운 차를 탔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신 뭐 굉장히 스포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휠하고 타이어가 17인치잖아요. 원래 이 차는 출고될 때 15인치 타이어 205, 60에 15 타이어가 원래 장착되거든요. 유럽 사양은 뭐 195, 65, 1호기도 한데 그거를 17인치 215, 45, 17을 끼니까 굉장히 지금 승차감이 딱딱해졌어요. 근데 바디 감성은 그렇게 안 약한데? 스톱바 앞뒤로 돼 있는 게 효과가 좀 있는데요? 근데 이 계기판은 옛날 차잖아요? 그런데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정말 딱 필요한 거 있고, BMW, 지금은 뭐 BMW도 흔한 일인데, 여기 보면 타코미터 아래에 연비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운전하는 상태에 따라서 100km를 갈 수 있는데 필요한 연료량이 바늘로 지속적으로 표시되고 있거든요. 전 이거 처음 샀을 때 얼마나 이게 신기하던지 이것만 보고 갔다는. 이게 요즘은 이게 숫자로 나오는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숫자로 나오는 것보다 이 바늘이 훨씬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일로 가면 기름 많이 먹는 거, 일로 가면 기름 조금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동차가 발전 안 한 것 같아도 이 엔진 음을 들어보면 발전 많이 했네요. 우리가 아침에 BMW 디젤차 타고 왔잖아요. 이게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시프트 레버는 이게 로드 타입이거든요. 로드로 변속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즘 뭐 MX5, NC, ND 같은 거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헐렁하다. 예, 굉장히 헐렁해요.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조작을 못할 정도냐? 뭐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최근 이 시프트 필링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좀 헐렁한데, 저는 뭐 이게 좀 오랫동안 이런 차를 탔기 때문에 익숙해져가지고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고급의 감촉은 아니에요. 스티어링, 이 운전대 무게는요, 역시 옛날 독일차답게 겁나 무겁다. 예, 굉장히 무거워요. 318IS 자체는 그 당시에 꽤 팔렸지만 수동은 국내에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이걸 또 수동으로 만나보다니 참. 오늘 또 얘기하지만 도대체 이 별 희귀한 신기한 차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VVT 같은 게 없는데도 쭉 뻗어요.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시원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계속 뻗어나가요. 그리고 저속이 제법 힘이 있는데, 보통 저속이 힘이 있으면 고속이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아까 6,000 레브 리밋이 6,250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그냥 쭉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90년대에 이 당시 BMW하고 다른 차들하고 비교해보면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벤츠에서는 경쟁차가 190e에서 W201, 190e에서 W202로 넘어갈 때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236이 걸려있는데, 그것들하고 비교해본다면은 이 차가 훨씬 스포티하죠. 이 차 자체가 제가 차를 다룰 수 있는 핸들링이 이 차가 훨씬 직관적이고 훨씬 스포티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던 BMW가 지금은 왜 그렇지, 3 시리즈가? 지금은 벤츠를 많이 따라가 버려가지고, 좀, 이 당시 어떤 BMW, 사실 이 당시만 해도 BMW는 딱 그거잖아요. 스포츠 세단. 벤츠가 스포츠 세단이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BMW가 스포츠 세단이라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물론 뭐, 자기들이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주장하는 것만큼의 어떤, 우리한테 어필이 안 돼요, 지금. 이 차가 앞은 스트럿이거든요. 정말 볼 거 없어요. L자로 이루어진 로암 하나로 구성된 로암과 그냥 일반적인 쇼바를 이용한 이 스프링과 댐퍼가 통합된 앞쪽 스트럿을 사용해서 스트럿 방식의 서스펜션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는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L자형, 좀 기역자형, 뭐 한국이니까 기역자형 로암을 쓰는 차들은 많아요. 사실 현대기아차 다 그거 쓰거든요. 근데 왜 이 BMW가 유난할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로암 중에서 이 기역자의 중간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대부분의 차들은 고무 부싱을 이용해서 차체에다가 붙여놨어요. 그게 피벗 포인트가 되잖아요. BMW는 30 시절부터, 이 전작인 30 시절부터 거기가 볼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거기 약간 고무로 유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핸들링이 칼 같은 면이 있죠. 대신 그 볼이 빨리 망가져요. 근데 뭐 여러분, 고장이 안 나는 게 좋은 차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구태에 의한 방식을 쓰면 돼요. 고장이 좀 많지만, 예를 들어서 볼의 수명은 아무래도 부싱보다 짧거든요. 고장이 좀 많이 난다 그래서 나쁜 차다?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장이 안 나서 좋은 차는 사실은 고장이 나면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코노미카예요. 정말 우리가 내가 달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그 정도 나는 뭐 그 정도 비용을 희생할 수 있다, 이게 고급차라는 거예요. 근데 이 3 시리즈가 그걸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뒷서스펜션은 이 전작인 230은 트레일링 링크거든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단순해요. 요즘 보면 토션빔 비슷하게 됐는데 하여튼 떨어져 있는 트레일링, 동시기한데 트레일링 링크, 로암 하나로 구성되는 뒷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36부터는 3링크 멀티링크 방식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전작인 트레일링암이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토션빔에 비하면 훨씬 정교한 거는 맞는데, 이게 또 같은 시대의 경쟁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190이나 C클래스에 비하면 턱없이 조잡해요. 그래서 이게 정교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서스펜션이 정교해지면, 그리고 링크스가 많아지면 뒤쪽이
승차감에서는 유리하지만 스포티함하고는 또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랬죠. 다소 거칠지만 이게 뭐 스포츠 주행을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하지만 승차감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인정해야겠죠. 또 아이들링 진동이 대단해요 지금. 에어컨을 켜놔서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날이 더워서 에어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일상용으로 써도 불편함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AC 슈니처 이런 튜닝 회사들이 단순한 튜닝 회사가 아니라 이 레이스에서 다 레이스 참가했던 팀들이거든요. AC 슈니처 팀이 있었어요 원래 레이스에. 그러다가 그 레이스 이제 출전하던 이력을 경력을 딱 이용해서 휠을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팔아먹었으니 야 참. 근데 이 AC 슈니처 휠이 생각해보세요. 슈니처는 브랜드지 휠을 만든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휠은 제가 알기로는 로날이라는 이 휠 생산 업체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AC 슈니처 휠이 무거워요. 전 별로던데 디자인은 난 개인적으로 별론데 그런데 하여튼 이거 인기가 엄청 났습니다 그 당시에. 슈니처 휠 말고 또 있었는데 그 BMW 튜닝 그때 튜너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세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모릅니까? 야, 이 슈니처 말고 또 그때 유행하던 휠이 있는데 나 기억이 안 나네 또. 적상이 무려 22만 킬로인데 지금 상태가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140마력이거든요? 이 세단 뭐 1300km 정도 갈 텐데 이 세단의 140마력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잖아요. 140마력, 요새 무슨 차가 140마력이지? 아반떼가 140마력 정도, 그 정도 가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출력으로 보면 보잘 것 없는데, 예, 역시나 그래도 후륜구동에 특유의 그 필링이, 스티어링 필링과 주행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게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뭐 후륜구동 차에서, 야, 이게 나는 후륜구동이니까 드리프트를 해주겠어! 뭐 이러잖아요? 예, 이거 눈 올 때밖에 안 되겠는데요? 마른 날은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옛날에 아는 분 중에서, 후륜구동차의 감성을 느끼겠다고 막 로얄 프린스가 그때는 단종이 안 됐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뭐 막 개조도 하고 이런 분들 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힘이 너무 없어서 그냥 무게분배가 좋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지 이게 뭐 후륜구동 특유의 막 뒷바퀴를 막 휠스핀 시키고 그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럴 때 눈 오는 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더라도 앞뒤 무게 분배에서 오는 네 바퀴의 고른 접지력과 브레이킹의 안정성 등은 확실히 도드라져요 이 차가. 그거는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륜구동차와 후륜구동차의 가장 큰 차이는 무게 분배에서 오는 안정성이에요. BMW가 그 부분만큼은 완전 남달라요. 그리고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은 전륜구동차는 앞이 무거워가지고 꽝 찍잖아요 앞이. 근데 이거 그게 없어요. 전 정말 이 BMW를 제가 처음 샀던 이유가 과속방에서 넘어보고 아니 세상에 이런 차가 있었네? 안 살 수가 없었어요. 힘센 차를 기대하시는 분은 이거 안 맞아요. 그렇다고 이제 이 차가 지금 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경제적인 차도 아니고 요즘 제가 알기로 이 정도 236 수동 이 정도면 1000만원 무조건 넘을 거거든요? 비싼데? 근데 후륜 입문용으로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후륜구동 입문용으로는 정말 기가 막혀요. 좀 그렇게 따지면은 118D가 있는데 118D가 요즘 한 1500만원에서 가니까 야 이제 세상에 물건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딱 어느 거 하나를 이제 옛날에 이 차가 20년 전에는 이거를 대신할 물건이 없었어요. 후륜구동차 뭐 사야 되죠? 야 BMW 3 시리즈 있잖아. 이렇게 이게 딱 전 쉽게 말할 수 있었는데 야 지금은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뭐 그 대신 이거는 수동이잖아요. 아니 근데 아무리 수동이 좋아도 5단 수동이 8단 자동하고 비할 바는 또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CD가 들어있나봐요. 지금 제 차가 아니라 지금 시승을 제공받아서 딱 오디오 틀었는데 지금 CD에서 나오는 음악이에요. CD 맞나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근데 음질이 CD가 아닌데? 야 신기하네요. 제가 이 당시에 이 차 타면서 정말 노래소리 좋다고 생각하고 정말 신나게 다녔거든요. 아니 이거밖에 안 됐었어? 오디오가? 야 이 사람 귀가
그 사이에 얼마나 이 간사해진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 듣다가 반대로 못 가거든요. 와, 이거 너무 심한데? 근데 그래도 동시대의 국산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 동시대의 국산차는 정말 뭐 소리만 났지 노래라고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뭐 조금 고음 저음은 있긴 있네요. 근데 이게 318이라서 더해요. 이게 또 급수가 올라가면, 클래스가 올라가면 오디오가 점점 좋아지거든요. 아, 이 A필러가 요즘 차에 비하면 얼마나 얇은지 시야가 엄청 좋아요, 지금. 요즘 차들이 이 충돌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A필러가 엄청 강해졌잖아요. 뭐 그게 엄밀히 말하면 충돌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 충돌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겠죠. 안전해지니까 그만큼 좋기는 한데 문제는 시야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예, 그게 조금 불만이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또 겪었던 고질병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차를 이제 얼라이먼트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앞쪽 이 타이로드가 있잖아요. 토인을 맞추는 이 차 타이로드가 조그만 세월이 지나면 녹이 쓸어가지고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얼라인을 맞추려 갔다가 타이로드를 교환한 적이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경험들이 많아요. 이 차가, 이 차 타이로드 방식이 녹 쓸어서 잘 쩔어 붙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선가 이거 경험해시 보시면 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럼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 있나요? 얼라인먼트 자주 보면 되죠. 한 6개월에 한 번씩 보면 될까? 조절할 게 없으면 그대로일 거야. 그러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뒤쪽 트레일링암, 아까 뒤가 3링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앞에서 나오는 트레일링 링크가 제일 크거든요. 그 트레일링 링크 앞쪽에 부싱이 잘 나가요. 그래서 그 부싱을 교환하려면 트레일링 링크를 분해해서 부싱을 갈아야 돼요. 그 다음에 뒤 허브 베어링이 의외로 잘 나가요. 제가 이 뒤 허브 베어링 나간 차를 몇 번 봤거든요. 뒤 허브 베어링 나갔을 때조차도 트레일링 링크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어링 교환 작업이 좀 쉽지 않아요. 뒤에가 이제 또 3링크 중에서 트레일링 링크 말고 이제 밑에 로암 역할을 하는 링크가 토우 링크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가혹한 주행을 하면 끊어지는 차가 있어요. 그게 찢어져서 끊어지는 차가 있는데, 그건 뭐 또 애프터마켓에서 뭐 보강용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 조금 문제가 있죠. 지금 뭐 가뜩이나 힘도 없는데 우리 4명이 타고 왔더니 뭐 힘은 뭐 기대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죠? 우리가 레이스카가 힘세 차고 레이스카가 아니에요. 이런 차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힘을 다 쓸 수 있는 차, 그런 차가 진짜, 왜냐하면 이 차가 독일 내에서는 트랙용 연습용 차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많이 쓰고 다니는데도 트러블이 없어. 24시간 레이스를 치를 수 있을 정도면은, 물론 뭐 완전 순정은 아니겠죠. 뭐 오일 쿨러나 이런 보강은 좀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이 독일 차가 그런 점이 대단해요. 이 엔진이 M44거든요. 이게 이 엔진의 1800cc, 전기형 엔진은 M42, 그리고 이게 100cc 늘어서 1900cc가 된 이후로는 M44라는 엔진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엔진이 하여튼 내구성 하나는 또 좋아요. 뭐 없잖아요. VVT도 없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레이스 엔진은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없는 거예요. 역시 단순할수록 좋아요. 뒤에 계신 분들도 이런 차를 있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지나가면서. 그렇죠. 오늘 경험해 보시니까 뭐 어떻습니까? 앞으로 돈 생겨도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옛날 차 치고는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재밌게 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쵸. 그러니까 이게 힘이 지나치지 않고, 그죠? 네. 차가 너무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초심자도 재밌게 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랜만에 타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무겁구나. 차가, 그러니까 출력 대비 좀 무겁구나. 그런데 그래도 이 차로 인제 서킷감은 꽤 나올걸요. 2분 뭐 이 상태로만 가도 한 2분 한 7초 이렇게 나올걸요. 근데 뭐 그거는 특별히 빠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느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록이라는 거는 워낙 뭐 타이어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어렵죠. 이거 5,000rpm을 넘기니까 이제 좀 차갑네. 그럼 이거 이렇게 타고 다니면 우리 동네 미친놈 소리 딱 듣기 딱 좋지 않아요? 남 속도 모르고 지금,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안 가면 너무 답답해서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왜 저래? 뭐 이런 느낌인데, 힘센 차를 가지고 낮은 RPM으로 다니는 게 점잖아 보이는군요. 이거는 RPM을 안 높일 수가 없네요, 지금. 이제 4,000rpm을 넘어가니까 이제야 좀 시원해. 시원해요.
원래 자연흡기는 RPM을 돌려주는 맛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 후기형은 ASC가 있어요. 이 전기형과 후기형의 가장 큰 차이인데 트랙션 컨트롤이죠. 이게 트랙션 컨트롤 스위치가 그러니까 DSC가 적용되기 이전, 그러니까 BMW가 DSC가 적용된 게 2001년 정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E39 후기형부터인데 그 E39 전기형도 그렇고 E36 후기형에는 이 ADSC라는 트랙션 컨트롤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쭉 타보니까 이게 왜 필요하지? 힐스핀이 나야 필요한 건데 이 대시보드가 계기판 주위에 여기가 지금 좌우 대칭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 기울어진 형상도 각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얼라이먼트 잡고 나서 이 핸들 중심 잡을 때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중심인가? 저게 중심인가? 사람마다 달라 의견이 분분해요. 이 차는 BMW는 기본 옛날부터 오르간 페달이었거든요. 악셀 페달이. 지금은 국산 차들도 이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독일 차가 결국은 전 세계 차들에 미친 영향이 이런 거예요. 이런 페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 차는 이제 ABS도 AT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교해요. 기로가 좀 약간 볼록 거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느낌. 그거 독일법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사물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 그렇죠. 이쪽 운전석은 평면경, 저기는 볼록 거울이 맞아요. 저긴 작게 보이고 여기는 실제 사이즈로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당시 독일법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때문에 놀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어보면 되게 예, 놀라요. 없는 줄 알고 딱 갔는데 뒤에서 차가 딱 나타나. 저도 이거 탈 때 몇 번 놀랐어요. 숄더 체크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죠? 야, 근데 이제 잠을 잘못 자거나 그 전날에 예, 그러면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뭐 전반적인 실내 설계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훌륭하네요. 사실 이게 이 당시로서는 이게 91년에 데뷔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엑셀, 포니 엑셀이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이제 뭐 르망 이런 게 팔릴 때잖아요. 솔직히 이게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예, 지금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 차를 판단하려니까 이 차가 참 민망하기도 한데 당시로 생각해보면 이거 뭐 비교할 만한 상대가 없었죠. 이거 지금 유럽 차잖아요. 이 당시 유럽 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왜 예전에 자세히 보면 시동 걸렸는데 나도 모르게 시동 또 들일 때 있었잖아요. 그죠? 유럽 차는 그게 안 돼요. 이 당시 글쎄 모든 유럽 차들은 모르겠는데 르망도 안 되잖아. 르망 됐나? 우리나라 르망은 됐네. 예. 하여튼 BMW 벤츠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운행 중이거든요. 힙박스잖아요. 안 돌아가요. 아예 안 돌아가요. 이런 게 정말 달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르잖아요. 도와라. 지금 걸렸죠? 우리 예전에는 문 열고 그냥 탁 걸고 탁 한꺼번에 걸었던 기억 나시죠? 예, 이거 그거 안 돼요. 문이 열려있으면 도어락기를 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차 키를 안에 놔두고 절대로 문을 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라. 꼭 도어는 밖에서 열쇠를 이용해야만 4개를 동시에 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저는 예전부터 이거 탔으니까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맨날 그 당시 현대 기아차들 보면은 차 안에 열쇠 놔두고 이거를 걸고 문 닫아가지고 열어달라고 오는 사람 꼭 있었단 말이야. 근데 독일차는 그게 안 되거든. 그거 사소한 것 같은데 진짜 이 차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차들은 조금 현대차가 이제서야 그 방식을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 창문 스위치가 다 여기 센터 페이시에 모여 있어가지고 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스위치, 창문 스위치, 썬루프 스위치, 뒷창문 스위치가 다 똑같은 스위치야. 원가 절감인가요? 그렇겠죠? 네. 하지만 뭐 원가 절감한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 모습이 아주 좋아요. 일관된 너의 모습 아주 멋있어. 굳이 다를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냥 스위치 망가지면 그냥 스위치 하나 주세요. 하나씩 바꾸면 돼요. 요즘 차들은 다 붙어 있잖아요. 창문 스위치가 여기에. 이거는 다 따로 돼 있어서 해당 스위치만 교환하시면 돼요. 합리적인데? BMW는 워낙 애프터마켓 부품들이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도 이걸 유지하기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거 최근 니루 영상 봐도 이 차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구화방인가? 근데 이제 구화방 안 보이는데. 그렇죠. 이거 뭐지? 없네요. 얼마 전 같아도 구화방이라 할 만 했는데 독일에서는 트랙 가면 보이는 차. 투스카니 정도로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 근데 스카니랑 하기엔 이건 세단이니까. 예, 조금, 없네. 구화방이 좋았는데 구화방이 없어지는 바람에. 구화방이 안 없었으면 좋은데. 진짜, 제가 사야하는 진짜 유럽차예요. 예, 요즘 유럽차들은 너무 이 아시아인의 이 요구에 충족을 시켜주다 보니까 유럽차다운 맛이 없거든요. 이건 진짜 유럽차예요. 아, 고질병이 하나 또 있네요. 예, 고질병이 실린더 헤드, 블럭하고 실린더 헤드 사이에 헤드 가스켓이 있잖아요. 이 가스켓이 뜨는 현상이 가끔 있어요. 이게 가끔이 아니라 한 15만에서 20만 킬로 정도 되면 그 현상이 이 차들이 잘 보고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분해해서 헤드 가스켓을 갈고 헤드면을 한번 쳐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이 차가 그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차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장이네요. 그럴 때 이제 엔진을 열어보면은 이 차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캠샤프트 끝에 달려있는 체인으로 구동되는 스프로켓이 있잖아요. 그 스프로켓이 보통은 딱 고정 타이밍이잖아요. 그냥 딱 한 군데 고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각을 몇 개 풀어가지고 버니어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캠 타이밍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순정 캠으로도 내가 원하는 캠 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트랙을 탈 때는 트랙에 맞는 캠 타이밍이 있잖아요. 즉 고회전에서만 힘이 살아나는 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으로 맞출 수 있고 일상용에 어울리는 캠 타이밍. 그래서 이 캠 타이밍이 미세하게 그러니까 내가 수동으로 어느 위치를 고정해 놓을 수 있어요. 기계적인 모드네요. 예, 그렇죠. 기계적으로 캠 타이밍을 내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타입의 캠 스프로켓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정말 일반 양산차에는 아예 필요가 없는 건데도 그걸 했다는 거는, 그런 428 IS는 애초부터 일상용처럼 노리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일반 차에 그런 걸 왜 만들어? 저는 오랜만에 타니까 차가 너무 크네요. 제가 너무 요즘 컴팩트한 차를 많이 타가지고 너무 커 이거. 지금 우리 리뷰를 만약에 처음 보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 이게 뭐 개소리야, 30대 타면서 이게 너무 크다고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쓸데없이 뒤에 공간도 너무 크고 트렁크도 너무 커가지고 차가 너무 길어요 지금. 거기서 오는 이 둔탁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네요. 30대 중에 이렇게 큰 차였다니.